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간담회 장소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그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이 장소를 놓고 논란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간담회 장소가 이제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일단 어떤 점이 문제가 좀 되는 건지부터 좀 짚어보시죠. 네, 지금 현행 국회 내규에 의하면 이런 어떤 국회 회의장을 이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과 그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신청권자들이 신청하더라도 이 타인을 위해서 그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인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 내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 즉, 그 이해찬 대표 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제3자인 이제 조국 후보자를 위해서 이제 대리 사용 신청한 것은 이 내규 위반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김영란법 이제 이 부정청탁법 금지법은 일단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이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은 법에 위반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청탁을 들어준 그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 그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했고 이것이 전부 다 이제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제 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 후보자의 딸의 영어 성적이 기록된 생활기록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추광도 의원이 공개를 했었죠.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유출됐는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인 조민 씨가 이제 직접 유출 경위를 수해달라면서 경남 양산서에다가 이제 그 경찰 고소를 했는데 관련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저께 상당히 좀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아마도 그 조 후보자가 이제 해명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내 딸이 영어를 잘한다 하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당 측에서 성적표, 생활기록부를 제시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지금 반박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생활기록부가 공개되었거든요.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이런 어떤 개인의 내밀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생활기록부 이것은 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면은 절대로 공개가 금지됩니다. 그 법에 위반되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 지금 고소했으니까 아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당사자, 뭐 수사기관 이 누가 누출했는지 아니면 제3자 누출했는지 관련자가 뭐 공범이 있는지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경위를 좀 수사해달라고 고소를 한 건데 문제는 이게 공익 제보로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공익 제보를 떠나서 결국에는 본인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불법의 소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개인의 어떤 내밀한 영역 같은 경우에 공적인 뭐 사실 이제 공익 제보다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경우같이 그 당시 더군다나 지금 조국 후보자 당사자도 아니고 그 당시 미성년자의 어떤 성적표가 성적이라든가 생활기록이 공개되는 것이 이건 좀 지나치게 좀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가 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 제보 공익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뭐 어떤 논란도 있던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공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분명히 공적 이익은 좀 주장할 여지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당사자, 그러니까 후보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공적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가족, 특히 이 미성년자 때 어떤 이런 생활기록부가 공개되는 것이 만약 공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이런 어떤 뭐 특히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족들에 관한 어떤 개개인의 어떤 비밀 정보가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공개될 여지가 있거든요. 비일비재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후보자를 둘러싼 그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저희가 보도를 앞서서 해드린 바 있는데 속도를 낸 모습인데요. 오늘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했던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죠. 웰스 CNT 이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지 좀 먼저 짚어볼까요? 예, 이 가로등 전멸기 회사 같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 일가족들이 출자한 그 사모펀드의 돈이 대부분 여기 투자된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가 최근 1, 2년간 지금 관공서라든가 어떤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공적 그 기관들에서 뭐 직전년도보다 뭐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한 60%, 70% 이상 그 매출이 늘었다.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과연 이 지점에서 과연 사모펀드 운영사랑 이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랑 어떤 경위로 투자를 받게 된 것인지, 네. 그리고 매출이 단기간에 급증한데 특히 이제 공적 기관에서 예. 과연 어떻게 매출이 증가한 것인지, 특히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은 것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경위라던가 뭐 수주 경위 등을 이제 캐물은 것으로 조사가 알려지고 있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술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뭐 압수수색했던 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보통은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주하는 기관들이라든가 예.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서 예를 들면 수의계획을 했는지 뭐 입찰을 했는지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 정도는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검찰이 다 들고 있지 않을까 보고요. 결국은 그 개개인별로 어떻게 투자된 건지, 그다음에 지금 해외 도주 중인 지금 도주 중인 이 운영사 뭐 오천조커라든가 대표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뭐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긴 한데 그 입맞힐 기회를 좀 사전에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래서 이 객관적인 정보들에 의해서 이런 진술들을 일단 확보하고 그 자료와의 어떤 일치성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현재로서는 좀 그 점을 보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검찰이 들여다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아 그렇게 되면은 예. 막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조 후보자 측에서는 이제 공무원 공적 그 신분이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수주 과정에서 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은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딸의 그 논문의 지도 교수죠. 단국대 의대 교수도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좀 사실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그 단국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래전 거의 뭐 10년 전 가까이 예. 사건이라 지금 단국대 교수 자체가 아마 피의자로 입건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부분이 다 지나서. 그런데 이례적으로 예. 검찰에서 거의 새벽까지 장시간에 갖춰서 조사한 것은 그 당시 이제 논문 작성 경위 그리고 특히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라든가 그 후에 이게 어떻게 활용됐고 특히 조 후보자 측 가족과 특히 이제 배우자로 지금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그 논문이 기재됐고 그리고 이 대가성으로 이 단국대 의대 교수의 자제가 어떤 혜택을 본 곳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봐서 결국은 향후 이 논문 기재가 뭐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대학원 아니면 의전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활용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을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일단 뭐 조국 후보 측과 교수 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좀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뭐 검찰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달 27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었고 이때 이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의 사무실이 제외됐었다가 조 후보자의 간담회 이후에 바로 사무실이 추가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었는데 관련 의혹을 좀 뒷받침한 단서를 확보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가족 그러니까 조 후보자 본인 그리고 거주하는 집, 예.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는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기자회견하고 바로 다음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 좀 법원에다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지금 검찰은 포착한 건데 네. 지금 뭐 다수 좀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뭐 그 당시 그 자녀가 받았던 총장상, 총장으로부터 받은 상이 그 총장은 뭐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발급한 적이 없다. 제가 한 적이 없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되게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찰이 볼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전방위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속도를 보셨을 때 이게 좀 일반적인 속도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검찰이 뭐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뭐 수사하고 뭐 체포하고 강제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예. 뭐 정당한 법 집행이니까 네. 그건 지극히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단기간에 더군다나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어떤 뭐 자기 법무부의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뭐 최근 10년 전까지 그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재산 문제까지 전방위로 강제 수사에 나가는 경우는 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예. 예. 웅동학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웅동학원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이사나 관계자들도 소환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조 후보자의 처남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 불거진 이후에 조 후보자 일가가 검찰에 출석한 것이 처음이잖아요.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학교 법인, 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인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네네. 상당 부분도 국가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국민의 세금이 상당 부분 들어간 학교 운영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예. 이것을 막 개인 재산처럼 처분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당시 약 10여 년 전, 10여 년 더 된 공사대금 문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당사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사장, 내지 이사장도 이것도 돈을 못 준 건 다 인정하는데 이 변론 과정에서 뭐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투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서 무변론으로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학원이 소를 제기한 쪽에 그러니까 소에 응소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냥 재판에다 그렇죠. 아무런 답변을 안 하니까 예. 판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 동생 측 말이 맞지 않나. 그래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수십억에 달하는 채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동생이란 사람이 또 학교 법인에서 또 직원으로 또 이 일을 해서 이 소송 관련 일을 또 들여다본 거 아닌가. 또 조 후보자는 그 당시에 법인 이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학생 신분이어서 알지 못한다 했었는데, 예. 뭐 그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삼청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응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의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으로 좀 문제를 제기했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실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를 제기하면서도 소를 막는 지휘를 동생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에 응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학교 법인 재산에 대해서 좀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단국대 의대 교수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공소시효 얘기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포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뭐 시효 같은 게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그 업무방해죄 아까 교수 같은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예. 근데 이 배임 행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더 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이 네. 넘는데요. 예. 근데 이게 뭐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이 또 한 차례만 있던 것도 아니고 그 후에도 뭐 또 한 두 차례인가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더 들여다보겠지만은 결국 뭐 시효 문제도 있겠지만은 액수가 워낙 커가지고 그 수십억에 달하는 그 채무를 학교가 떠안게 됐거든요. 예. 네. 이 돈에 대해서 뭐 과연 배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들여다볼 가치가 이게 충분히 이제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채권 확인차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확인차 이제 소를 제기한 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공소시효는 소를 제기한 순간부터 홀딩이 되는 거라면서 소멸시효는 딱 정지가 된 거죠, 그건요. 예, 소멸되지 않고 시효가. 소송을 제기해서 보통 이제 이런 채권들은 뭐 이제 판결금 채권은 보통 이제 10년입니다. 10년마다 보통 10년 지나가기 전에 채권을 소송해서 법원 판결문을 받아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장차 이 판결을 받으면 또 10년 동안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채권에 예. 대해서. 예. 그렇군요. 그 확인차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궁색합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예. 일단 본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좀 밝혔는데 구체적인 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네, 사실 상당히 이제 축구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정종선 네네. 전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학생들 그 학교에 이제 그 운동 선수의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운영비 쪽으로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제 보통은 이제 현재 법 영장 청구에서는 이제 횡령했다 이렇게 네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언론에는 이제 성폭행 의혹도 있지만은 아직 성폭행에 대해서는 그 영장 단계에서는 아직 그 혐의로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보니까 이제 대한축구협회 제명 당시에 정전 회장 측이 단순한 의혹 제기 또 언론 보도로 징계를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사실 뭐 정전선 정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말도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 재심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재심을 신청하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다만 네네. 이렇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 그다음에 학부모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마당에 축구연맹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이런 사실은 뭐 이것도 사실 유력한 공적 다체인데 뭐 국민들도 상당히 또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치한 것은 뭐 만약 제명 당하면 무리스럽지 않다. 뭐 제명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구속영장 이제 발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보시기에 이제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미 이제 피해자들이죠. 이제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상당한 유력한 진술을 이미 확보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금품이 전달된 경위라든가 뭐 현금으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계좌이체로 전달됐는지는 다 증거를 확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정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냥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은 적 없다. 근데 사실 피해자들이 만약에 굉장히 다수다. 그리고 뭐 수십 명이다 하면은 그 영장 단계에서 이 수십 명이 뭐 공모해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정전선 측에서 좀 다른 합리적인 증거를 대지 않으면은 좀 인신 구속이 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증언들,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주장한 부분들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또 정감독 입장에서의 어떤 그 증거가 있지 않다면 뭐 불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 고지서가 아무 확인 없이 우편함에 넣어져 있던 경우가 좀 종종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집배원이 수령인 확인 없이 우편함에 넣었다면은 송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세금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9년에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그 납세자에게 네. 이 세무서에서 2017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네. 그럼 이제 세금 납세 고지서를 당사자한테 송달하는 과정에서 예. 이 우편 집배원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우편물을 납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한테 직접 전달하고 수령 확인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우편함에 꽂아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납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 발송으로 수령인이 송달했다는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왔다 간다는 뭔 걸 좀 적어놓던가, 그렇죠? 예. 수령해가라고. 예, 그래서 다시. 그런 식도 충분히 원래 사람이 없으면은 거기다가 보통 붙이지 않습니까? 다시 오겠다고 예, 다시 해놓죠. 매달 며칠에 예, 오겠다. 예. 근데 넣어놓고 그냥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무효다.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겁니다. 이 집배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재 중일 경우에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됐군요. 네, 법원에서는 사실 이 납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상 못한 아마 등기우편일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것을 부탁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등기우편이 아니라 예를 들면 등기우편이라는 경우에 게 따라서 좀 법원에서도 다르게. 올 수도 있고 예. 사실은 일회성 한해서 부탁한 거지 포괄적으로 부탁한 것은 아니다. 또 수령인을 지금 집배원이 직접 썼는데 예. 거기까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게 딱 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집배원 입장에서 사실상 그 집주인이 나 부재 중일 때 많으니까 그냥 넣어달라거나 이렇게 부탁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들어주면 안 되겠네요. 그 송달된 걸로는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런 등기우편 발송이라는 것이 주로 뭐 법원이라든가 관공서에서 되게 중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문서들이거든요. 많이 있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직접 사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무리 그렇죠. 부탁을 받더라도 네. 직접 송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김한규 변호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